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실 필요 없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요즘 누가 그런 구식으로 해요? 제사상도 간단히 차리고 형식적으로만 지내면 되잖아요. 미영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방안을 가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박철수의 3죽이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일어나면서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76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철수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젯밤 큰 며느리 미영이와 작은 며느리 지혜가 했던 말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제사상 차리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아까워서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꽃 한 다발이랑 과일 조금만 올리고 간단히 지내면 안 될까요? 요즘 시대에 뭐 그렇게 복잡하게. 30년 동안 두 며느리를 정성껏 돌봐온 제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팠습니다. 아니야. 오늘만큼은 철수 아버지를 위해 제대로 해드려야 해. 부엌으로 나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며느리들 몰래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명태, 도라지, 시금치, 고사리. 철수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것들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발목을 스쳤지만 개의치 않고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잡았습니다. 도라지를 하나하나 째면서 옛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철수 아버지와 처음 만났을 때 시집와서 시어머니께 도라지 무치는 법을 배웠을 때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었는데 칼질하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부엌에서 혼자 북적거리며 준비하는데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가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달리 자기적인 친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제사 준비 좀 하려고. 아이고,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저희 일어나면 같이 할 텐데요. 몸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미영이의 표정에서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파마한 머리를 대충 정리하며 부엌을 힐끗 들여다보더니 혀를 차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실 필요 없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철수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것들이야. 1년에 한 번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식으로 해요? 손도 많이 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냥 마트에서 파는 제사 세트 사다가 간단히 차리면 되는 건데 미영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참자. 오늘 하루만 참자. 지혜도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부엌 상황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오후에 아이들 학원 상담도 있고 할 일이 많은데 너무 시간 오래 걸리는 건 아니죠? 금방 끝날 거야. 너희들 불편하지 않게 할 테니까. 그게 아니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혜의 말에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하며 살아온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럼 너희들한테는 마음도 없다는 소리네. 하지만 소리내어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들과 싸우는 꼴을 철수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봐. 그때 큰아들 정우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아침부터 시끄럽네. 제사 준비하는 거야. 아, 오늘이 아버지 제삿날이었구나. 엄마,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도 바쁘니까 간단히 지내고 빨리 끝냅시다. 정호의 말에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아들조차 아버지의 제사를 빨리 끝내야 할 일로만 생각하다니. 어머님, 정말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미영이가 단호하게 말하며 가스레인지 불을 껐습니다. 아직 다 끓지도 않은 미역국에 불을 끄는 그 손길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30년. 내가 30년을 뭘 위해 살았을까?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억눌렀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철수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상했던 그 미소가 지금은 더욱 그리웠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드리네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뭔가 바뀌어야 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무언가가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서러움이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방 한구석 낡은 장롱 속에 숨겨둔 보자기가 모든 것을 뒤바꿀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후 5시 제사 시간이 되어서야 며느리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영이는 평소보다 한층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듯한 명품 핸드백을 옆구리에 끼고 있었고 지혜는 시계를 힐끗힐끗 보며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사상 차렸어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의례적인 정중함만 있을 뿐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을 보더니 지혜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 많이 준비하셨네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철수 아버지 살아계실 때 좋아하시던 것들이야. 그래도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추세잖아요. 아버님도 천국에서 이해하실 거예요. 미영이의 말에 가슴이 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들들도 나와서 어색하게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정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시작하죠. 저희 6시 반에 나가야 해요. 어디 가는데? 친구 모임 있어요. 오래전부터 약속 잡혔던 거라 빠질 수가 없어서. 제사 당일에 친구 모임이라니. 철수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걸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그래도 아무 말하지 않고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절 먼저 하세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철수 아버지 영정 앞에서 깊게 절했습니다. 바닥에 이마가 닿을 때까지 정성스럽게. 여보, 오늘도 이렇게 당신을 뵐 수 있어서 고마워요. 비록 아이들이 바빠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였잖아요.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네며 절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의 절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미영이는 무릎도 제대로 꿇지 않은 채 대충 고개만 숙였고 지혜는 스마트폰이 진동하자 저를 멈추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술 따르실게요. 미영이가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서는 정성이 아니라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조급함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밥 먹고 끝내면 되죠? 지혜가 물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3번 떠서 올려드리고 젓가락으로 국물도 3번 떠드려야 해. 아이고, 복잡하네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면 안 되나요? 형식적으로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안의 전통을 지켜온 것이 그들에게는 그냥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0분도 채 안 되어서 제사가 끝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은 걸렸을 텐데 며느리들이 계속 재촉해서 모든 것이 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제 나가야 해요. 뒷정리는 내일 와서 도와드릴게요. 미영이가 핸드백을 들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저희가 건강하고 잘 지내는 걸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그게 최고의 효도죠. 지혜도 신발을 신으며 거들었습니다. 정우와 민수도 서둘러 외투를 입었습니다. 엄마, 몸조리 잘하시고요. 저희는 늦어서. 그래, 가거라.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억지로 붙잡아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이 참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형식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제사상을 정리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몸의 추위보다 마음의 추위가 더 깊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나서 철수 아버지 영정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조용히 남편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이들이 많이 바빠하네요. 영정 속의 철수 아버지가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사는 지냈어요. 비록 짧았지만 말을 하다가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0년 동안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며느리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게 되네요. 한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아이들이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 준다고 믿었는데 진짜로는 그냥 귀찮은 늙은이였나 봐요. 그때 문득 지혜가 아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정작 그 마음도 없다는 게 오늘 확실해졌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자존심을 찾고 살아야겠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해하시겠죠? 이제는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영정 속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것들이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맨 아래칸에 소중히 보관해둔 낡은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은 물론이고 아들들도 모르는 오직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네. 손을 뻗어 보자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보자기 천이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직 열어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진짜로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난 후에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정말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철수 아버지의 3주기도 이렇게 쓸쓸하게 끝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김순덕의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서글픔으로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뭔가 해야 해.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장롱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오동나무 장롱은 철수 아버지와 결혼할 때 가져온 것으로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맨 아래 칸 깊숙한 곳, 겨울 이불 뒤편에 숨겨둔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파란색 실크에 학과 소나무가 수놓인 오래된 보자기였죠. 외할머니가 제가 시집 올 때 주셨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그 누구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심지어 철수 아버지도 끝까지 모르셨죠. 이제야 열어볼 때가 온 것 같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식탁에 조심스럽게 놓고 보자기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이 풀리자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들과 낡은 통장들이 나왔습니다. 비닐봉지에 정성스럽게 싸서 보관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에 적힌 글씨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356-2번지 200평? 이 땅을 샀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1994년 제가 46세 때였죠. 철수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새벽마다 동네 청소 일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마곡동은 논밭뿐인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평당 5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런 시골 땅을 왜 사냐며 사람들이 비웃었죠. 하지만 저는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서울 외곽이지만 언젠가는 개발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순덕아, 그 돈으로 차라리 아이들 교육비에 보태는 게 낫지 않겠어? 철수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에요. 제가 번 돈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 저는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 서류는 은평구 증산동 땅이었습니다. 100평? 1998년에 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천구 목동 근처 작은 땅. 80평? 2001년.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니 놀라웠습니다.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으로 이런 땅들을 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기억을 되짚어보니 그때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동네 청소를 하고 오전에는 남의 집 가사 도우미를 하고 오후에는 재래시장에서 야채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3만 원, 4만 원씩 벌었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철수 아버지 몰래, 아이들 몰래 비밀 통장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저축했었죠. 엄마, 왜 이렇게 절약해요? 가끔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옷도 사 입어야죠. 정우가 그런 말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이런 게 더 편해. 항상 그렇게 대답했었죠. 사실은 나중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제 성격이었거든요. 이제 통장들을 확인해 볼 차례였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8억 2천만 원?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두 번째 통장은 6억 5천만 원, 세 번째는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돈이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계산기를 꺼내서 하나씩 더해봤습니다. 통장 잔액만 해도 총 19억 5천만 원. 여기에 부동산까지 합치면 잠깐, 이 땅들이 지금은 얼마나 될까?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부동산 시세를 검색해 봤습니다. 마곡동 일대가 지금은 마곡지구로 개발되어서 평당 얼마인지 확인해 보니
평당 1,500만 원? 제가 5만 원에 샀던 땅이 지금은 평당 1,500만 원이라고? 200평이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30억 원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다른 땅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은평구 증산동도 재개발 지역이 되어서 작지만 소중한 자산이 되어 있었고, 목동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걸 다 합쳐서 계산해 보니 총 50억 원?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현금 19억 5천만 원, 부동산 30억 5천만 원, 총 50억 원이었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내가 50억 원짜리 부자였다고? 30년 동안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중을 위해서 조금씩 모으고 있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큰 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다기보다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애들이 이걸 알았다면 며느리들이 제사를 형식적으로 치르며 빨리 끝내자고 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들이 제가 5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180도 달라졌을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어머님, 건강이 최고예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상상만 해도 뻔했습니다. 갑자기 극진하게 모실 것이고 온갖 좋은 말로 저를 달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돈 때문이겠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순진했을까. 서류들을 다시 보자기에 정리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뭔가 결심이 서기도 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며느리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어제의 그 차가운 태도를 생각하면 화가 났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아봐야겠어.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소문이 나면 며느리들 귀에 들어갈 테니까요. 보자기를 다시 장롱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당분간은 이 비밀을 지켜야 했습니다. 내일 시내에 나가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봐야겠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억 원이라는 돈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제 인생에서 제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평소에 입지 않던 깔끔한 재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몇 장을 조심스럽게 넣어뒀습니다. 전부 가져가기에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대표적인 것들만 골라서 말이죠.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76년을 살면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강남역 근처에 법무법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큰 빌딩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괜히 위축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법무법인 간판들을 살펴봤지만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모두 너무 크고 위압적으로 보였거든요. 이런 큰 곳에서는 저 같은 할머니를 제대로 상대해 줄까? 발걸음이 무거워져서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잠시 쉬면서 다시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번 마곡지구 재개발 건은 정말 대박이네요. 땅값이 몇 배는 오를 것 같은데요. 마곡지구라는 단어에 귀가 번쩍 섰습니다. 제가 가진 땅 중에 마곡동이 있었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2-3년 내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죠. 그 남자가 정 변호사라는 것 같았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토지 소유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셔서 이런 정보를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사기당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정 변호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제 땅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대방이 자리를 떠난 후 정 변호사 혼자 서류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변호사님이신가요? 정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기색은 있었지만 불쾌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아까 마곡지구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그쪽에 땅이 좀 있어서. 아, 그러시군요. 앉으세요. 정인수라고 합니다. 정인수 변호사는 친절하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김순덕입니다. 실은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시내에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었거든요. 우연의 일치네요.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정 변호사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방에서 마곡동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어머, 1994년에 구입하셨네요? 마곡동 356-2번지. 잠깐만요. 정 변호사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님, 이 땅이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냥 논밭이었는데. 지금 여기가 마곡지구 개발 핵심 구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도시 계획에 정확히 포함되어 있어요. 정 변호사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1994년에 평당 5만 원 정도 주고 사셨겠네요. 지금은 평당 1,500만 원은 좋게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완료되면 2천만 원도 넘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200평이면 계산해 보니까 현재 시세로만 30억 원인데 개발 완료 후에는 40억 원까지도 가능해요. 제가 5만 원에 샀던 땅이 40억 원까지 될 수 있다니 숨이 막혔습니다. 다른 땅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은평구 증산동하고 양천구 목동에도 모두 다 재개발 예정 지역들이네요. 할머님, 정말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계셨군요. 정 변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은 이 사실을 아세요?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왜 비밀로 하고 계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이 사람은 믿을만해 보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제사 이야기부터 며느리들의 차가운 태도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어주었고요. 할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재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며느리들한테는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확실해요. 현명한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태도가 180도 바뀔 테니까요. 정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많이 봤는데요. 갑자기 효자효부가 되어서 극진히 모시다가 재산만 받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그리고 할머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뭔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정 변호사가 명함을 꺼내서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입료는 나중에 걱정하시고 일단 할머님의 재산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평생 모은 재산을 가족들이 다 가져가서 마지막에 요양원에서 쓸쓸히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법무 지식이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정 변호사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님께서는 그런 일 없으시도록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다니. 그런데 할머님, 당분간은 가족들에게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는 비밀로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며느리들 태도를 좀 더 지켜보세요. 정말로 할머님을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실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정 변호사의 말에 뭔가 계획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 말이 맞아.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커피숍을 나서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 변호사가 해준 말들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50억 원. 정말 상상도 못했던 돈이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들인지, 이 재산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 수 있을지 천천히 생각해 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며느리들의 관심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매일같이 번갈아가며 전화가 왔고 이틀에 한 번씩은 직접 찾아와서 이런저런 핑계로 집안을 둘러보려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은데 같이 산책하러 나가실까요? 어머님, 저희가 맛있는 식당 예약했어요. 모시고 가려고요. 이런 식으로 저를 밖으로 끌어내려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집안을 뒤져보려는 속셈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정 변호사의 조언대로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절대 혼자 집을 비우지 않았고 중요한 서류들은 더욱 안전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미영이와 지혜가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미영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혜도 옆에 앉더니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정중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어머님 건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별일 없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 그렇긴 하지만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즘 고급 실버타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미영이가 본격적으로 꺼냈습니다. 정말 좋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실버타운? 네. 요즘은 요양원이라는 말 대신 실버타운이라고 해요. 진짜 호텔같이 좋은 곳들이 많아요. 지혜가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고 건강관리도 전문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나는 여기서 사는 게 편해. 어머님,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진짜 걱정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곳은 정말 좋아요. 강남에 있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돼요. 300만 원? 비싸 보이시겠지만 거기서 받는 서비스를 생각하면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식사도 최고급으로 해주고, 의료진 케어도 받고,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지혜가 마치 광고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여기 집도 너무 넓으시잖아요. 혼자 계시기에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 말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집이 왜? 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실버타운에 가시면 이 집은 비워두기 아깝잖아요. 전세로 내놓으시면 좋은 수입이 될 텐데요. 미영이가 본격적으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 아파트 전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억은 좋게 될 것 같은데요. 5억? 네. 그 돈을 저희가 관리해드리면 이자, 수익도 나고 실버타운 비용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이나 금융 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머님 재산을 잘 굴려서 더 많이 불려드릴 수 있어요. 재산을 잘 굴려서 더 많이 불려드린다고? 이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제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죠. 어머님, 그런데 혹시 다른 재산도 있으세요? 미영이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다른 재산? 예금이나 적금 아니면 땅 같은 것 말이에요. 있으시면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해 드릴 수 있거든요. 요즘은 노인분들 타겟으로 하는 투자 사기도 많으니까 저희한테 맡기시는 게 안전해요. 지혜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들이 사기꾼이면서 무슨 사기 걱정을 하는 건지. 난 그런 거 없어. 정말요? 그런데 어머님 요즘 시내에 자주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은행이나 부동산 쪽 일로 나가신 건 아니에요? 미영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구경하러 나간 거야. 아, 그럼 다행이에요. 혹시나 해서요.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서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럼 실버타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볼게. 어머님,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자리는 금방 없어져요. 저희가 예약금부터 넣어드릴까요? 지혜가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빨리 정리하셔야 해요. 전세 시장이 지금이 가장 좋거든요.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미영이가 갑자기 톤을 바꿨습니다. 정호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빚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전세금 좀 빌려 쓸 수 있으면. 빌려 쓴다고? 당연히 이자 드리고요. 1년만 빌려주시면 돼요. 저희가 사업 안정되면 바로 갚아드릴게요. 지혜도 가세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금까지 2억 정도만 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이제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극진하게 모신 것도, 건강기능식품을 사다 준 것도, 맛있는 음식을 해준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하겠니? 어머님, 이 집 전세금만 해도 5억인데 뭐가 큰 돈이에요. 미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가족이라고? 네, 가족이죠. 어머님도 저희 없으면 외로우시잖아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서 지난주 제사 때는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나 봅니다. 가족이면 지난주 제사 때 왜 그렇게 행동했니? 그때는 저희가 바빠서. 미영이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지혜도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해요. 이제 아예 애원하는 투로 바뀌었습니다. 안 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안 돼요? 이유라도 들어봐야죠.
미영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해? 내 돈인데 내가 안 준다는데. 어머님,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어차피 혼자 쓰시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머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다른 재산 있으시죠? 지혜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하고 계신다는 거.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소문 들었어요. 동네에서 어머님이 변호사 만나러 시내에 나간다고. 결국 동네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숨기지 마세요. 저희가 가족인데 왜 비밀로 하세요? 미영이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혼자서 그런 일 하시면 위험해요. 사기당할 수도 있고. 내일이야. 상관하지 마. 상관하지 말라고요? 저희가 어머님 자식들인데? 지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자식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혼자서만 돈 감추고 있고. 이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심을 드러낸 거죠. 나가. 뭐라고요? 당장 나가라고 했어.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미영이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도와달라고 했을 뿐인데. 가족? 너희가 언제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지혜가 오히려 저를 다그쳤습니다. 어머님 나이에 그런 큰 돈 가져봤자 쓸 곳도 없잖아요. 저희한테 미리 나눠주시는 게 세금도 절약하고. 나가. 당장 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미영이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판단력에 문제가 있으시다고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성년후 견제도라고 있어요. 어머님 같이 고령이신 분이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면 가족이 대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지혜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협조 안 해주시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완전히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30년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니.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누가 왔나 봐요. 받으시죠. 미영이가 말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리더니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님, 정인수 변호사입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왔는데요. 정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다는 것을. 할머님, 정인수 변호사입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왔는데요. 정 변호사의 목소리가 현관 밖에서 다시 들렸습니다. 미영이와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할머님, 혹시 정말로 변호사와?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을 열어드리러 가면서 속으로 쾌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진짜가 누구인지 보게 될 거야. 정 변호사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아 있는 두 며느리를 보고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가족분들이신가요? 정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저희는 어머님의 며느리들이에요. 지혜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오늘 할머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일 논의에 함께 참석하시는 건가요? 응, 어차피 가족 일이니까 같이 들어도 되겠지.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순간을 위해 정 변호사에게 미리 부탁해둔 일이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할머님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고마워요. 혹시 무슨 절차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저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허락을 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모든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부라니. 무슨 기부요? 미영이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순덕 교육복지재단입니다. 할머님의 성함을 따서 만든 재단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재산 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금 19억 5천만 원, 부동산 30억 5천만 원으로 총 50억 원 규모입니다. 50억 원? 두 며느리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마곡지구, 증산동, 목동, 개봉동 부동산들이 재개발로 인해 상당한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이는 입을 벌린 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럼 정말로 5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제요? 언제 그런 일을? 미영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난주입니다. 공증도 마쳤고 법원 승인도 받았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고 재단도 정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히셨고 의사 확인서와 정신 감정서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의사 확인서까지? 네. 혹시나 있을 법적 다툼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미영이가 갑자기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이상해요. 할머님이 그런 일을 혼자 결정하실 리가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 꼬드긴 거예요. 그래요. 이건 분명히 사기예요. 지혜도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런 일을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하실 수 있어요? 상해?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너희가 언제 나와 상의했니? 그게 뭔 소리예요? 지난주 제사 때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두 며느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20분 만에 제사 끝내고 친구 만나러 간 게 기억나지? 그때는 바빠서 50억이 걸린 일이면 바쁘지 않았을 거 아냐? 정 변호사가 옆에서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 할머님,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잘못 대했다고? 아까 뭐라고 했니?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년후 견제도 신청해서 내 재산 관리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잖아. 그건 어머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실버타운에 보내고 전세금으로 장사하려던 게 나를 위해서? 지혜가 무릎을 꿇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 기부 취소할 수 없어요? 안 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장학금 지급도 시작되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5명의 학생이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았고 10명의 초중고생이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취소를 해?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 정말 돈이 필요해요.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빚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나는 상관없어. 어머님이 그렇게 냉정하실 거였으면 애초에 왜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지혜가 원망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으로 받아줬다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가족으로 생각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왜 내가 수술비가 없어서 죽을 뻔했을 때 도와주지 않았어? 두 사람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맞다. 그때는 내가 가난한 할머니였으니까 상관없었겠지. 그런데 50억짜리 할머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가족이 됐네? 어머님,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 너무 늦었어. 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재단 운영에 대한 보고서는 매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로 필요한 법적 조치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정말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미영이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한 푼도.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어떻게 사냐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봐. 어머님,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미영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거예요. 해봐. 정변고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의 제기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승산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진행되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할머님을 괴롭히시거나 협박하시면 그것은 노인학대에 해당됩니다. 정 변호사의 말에 두 며느리의 기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제 다들 나가라. 제가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가라고 했어. 소리쳤습니다. 두 며느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후회? 지금까지가 후회였어.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야.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정 변호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님, 정말 통쾌하셨겠어요. 그래요. 정말 속이 시원해요. 창밖으로 두 며느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때 문득 철수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늘에서 이 모든 걸 보고 계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마 잘했다, 순덕아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그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고향인 전라남도 순천으로 내려왔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정겨운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한옥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와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뒷산에서는 매일 아침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 씨, 여기 와서 지내니까 어떠세요? 옆집 할머니 김말순 씨가 된장을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사는 게 오랜만이라 신기해요. 그런데 서울에 자식들 두고 혼자 내려오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더 편해요. 정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상추와 깻잎, 고추가 제법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게이트볼을 치거나 정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저보다 연세가 많으셨지만 마음은 젊으셨습니다. 순덕 씨는 정말 복이 많으세요. 자식들이 효자라 편하게 사시잖아요. 박상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자식들하고는 인연을 끊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긴 이야기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어르신들도 대략 짐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갈등은 어디나 비슷하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정 변호사로부터 재단 운영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매번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번 달에 새로 선발된 장학생이 3명 더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던 학생들인데 이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주는 소식들이 매번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께 편지를 보낸 학생들이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네,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덕 장학재단의 도움을 받고 있는 대학교 1학년 이영희입니다. 할머님 덕분에 간호학과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서 저와 동생을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셨는데 할머님의 도움으로 제가 꿈꿔왔던 간호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서 꼭 사회에 보답하겠습니다. 편지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고 있다니. 할머님, 울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냥 기뻐서 그래요. 정말이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50억을 줬다면 그들의 빚 갚는 데 쓰였을 텐데 이렇게 미래의 인재들을 키우는 데 쓰이니 얼마나 보람찬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큰 손자 민준이와 작은 손자 현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현준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할머니 주소 알아내서 왔어요. 버스 타고 3시간 걸렸어요. 민준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현준이도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아빠는 알아? 모르게 왔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셔서 너무 걱정했어요. 걱정? 네, 엄마 아빠가 요즘 계속 싸워요. 할머니 때문이래요. 그런데 저희는 할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아이들까지 고생하고 있었던 거군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어른들 사정이 복잡한 거야. 할머니, 서울로 다시 안 오세요? 현준이가 애처롭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사는 게 좋아. 하지만 너희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정말요? 그럼 언제든 환영이야.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자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장래 희망 이야기까지. 할머니, 저는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의사? 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좋은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네, 할머니는 착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좋은 일 많이 하실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현준이도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좋은 꿈이네. 가난한 아이들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요.
할머니가 가난한 아이들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아빠가 전화로 누군가랑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할머니가 착한 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우가 그런 말을 했다니 아직도 양심은 남아 있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배웅하면서 용돈을 좀 주려고 했는데 민준이가 거절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그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 더 도와주세요. 민준아,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정말 멋있어요. 저희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착한 일하는 사람이 될게요.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한참 동안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며느리들과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손자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에 나가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철수 아버지, 이제야 정말 행복해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30년 동안 눈치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요. 그리고 우리가 모은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면서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순덕아. 하늘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재단에서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의 권유로 서울까지 올라가서 참석했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장학생들을 보니 모두 반짝이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은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학생이 대표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저희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사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걸 평생 몰랐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차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인정받지 못했을 때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정한 가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도착해서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평온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정 변호사로부터였습니다. 할머님, 오늘 수여식에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님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보셨죠?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할머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문자를 읽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마당에서 키우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그걸 따서 고추장을 담가야겠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남은 인생 이렇게 조용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가끔 손자들이 놀러오고 재단 소식을 들으며 텃밭을 가꾸고 마을 어르신들과 정담을 나누는 소박한 일상.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계절이 바뀌는 대로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려 합니다. 76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와 평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